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 교수입니다. 음, 오늘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세히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시큐리티 GRC 잠깐 이제 전에 그 강의했던 걸 좀 복습을 하면은,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는 이제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개념과 뭐 구축 운영,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이 ISMS 정보보호 구축,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이 이제 ISMS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그 수준을 지키려면은 이런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ISMS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 또 법에도 이제 명시가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이죠. 자,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통제 항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통제 항목이 80개 플러스 22개. 요게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22개가 뭐죠? 개인정보 보호예요. 이 개인정보 보호의 이 법적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규 준수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규 준수. 이 법규 준수가 뭡니까? 컴플라이언스였죠. 그렇죠? 이 ISM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법규 준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하고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정보통신망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바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 통지항목 22개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22개에 대한 이 통제 항목은 주로 수집, 그죠? 이용, 그 다음에 뭐 관리, 그 다음에 제공, 3자 제공이죠. 그 다음에 뭐 파기,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리고 관리, 안정성 확보 조치, 이 관리 부분은 또 이 80개 통제 항목에 포함이 돼요. 네, 안정성 확보 조치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망법에 관련해서는 그 배웠어요. 그죠? 제도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법은 좀 더 자세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EU의 GDPR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그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적인 개인정보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이 좀 새나가는데 이 유럽에 이제 아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자, 이 무역 거래를 하는데 EU의 그 시장은 무시 못하죠.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EU에서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여기에 뭐 지사를 만들어서 뭐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뭐 온라인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영어로 됐던 뭐로 됐던 이 이후에 있는 시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를 줘요? 회원가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회원가입을 하는 게 개인정보죠. 자, 그러면 이 이유 시민의 이유
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서버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이 한국에 여기에 기록되는 거야. 한국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U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국경 외로, 그죠? 자기 그 보더리스가 되는 거죠. 국경 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이 EU에서는 이거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안 하니까. 근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이 법의 그 규제가 EU GDPR의 규제는 한 수준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만약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EU에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국외로 이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GDPR하고 거의 맞게 합니다. 예, 이게 이제 GDPR adequacy,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 adequacy assessment예요. 적정성 평가예요. 이 적정성 평가를 EU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니네 나라의 법은 GDPR하고 거의 뭐 비슷해, 뭐 같아, 적정해. 이렇게 되면은 이 국경외로 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EU 시민의 뭡니까? 대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물론 이제 이 GDPR하고 그 동등 레벨의 그 어떤 규제가 아니더라도 옮겨갈 수는 있어요.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이 한국으로 이 개인정보가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를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나들게 하기 위해서 세이프 하버라는 거를 어, 세이프 하버라는 거를 체결을 합니다. EU하고 미국 간에. 예.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갑자기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제가 개인정보법을 강의하면은 조금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의 그 꼬리를 잡아서 꼬리를 연결하다 보면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끊고 다시 원상복귀를 할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요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있어요. 개요 부분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정보 처리 규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개법보 제29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스템 개발한다거나 어떤 서비스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그 알아야 될 항목들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이건 뭐라고 그랬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수집할 때 동의 그 다음에 이거를 뭐 3자 제공을 할 때의 동의 다 동의를 이제 받는다라는 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게 이제 원래는 망법에 있었던 거예요. 망법 제4장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 개인정보 처리 뭐 규제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개보법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자, 그럼 개요. 자,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체계 전체예요. 전체가 10장 76개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자, 이 구성체계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자세히는 아니죠. 계속 자세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개념을 잡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법의 그 구성이 대부분 요 1, 2장은 포함이 됩니다. 모든 법에서.
그리고 3, 4장이 주로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야 될 롤들을 정해놓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거는 뭐 공공기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죠. 예를 들면 기업, 공공기관, 부처 뭐 이런 데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그래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 이용, 제공, 그 다음에 관리, 파기,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강정보라든지 또는 뭐 민족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왜 이제 민감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고유식별 정보는 뭐예요? 음, 주민번호하고 여운외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요 네 가지를 고유식별 정보로 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운회. 주민번호는 당연히 알 거고, 여운회. 그 다음에 CCTV예요. 이거는 CCTV에 대한 제한. 여러분들 CCTV 뭐, 엄청 많죠? 이 CCTV는요, 공개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이상하죠? 공개된 그 공공장소, 공개된 공공장소죠. 그러니까 공공장소, 뭐 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도로, 우리 집 바깥에서 뭐 있는 도로, 이런 공개된 지역, 누구든지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데 지역은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적인 프라이버시 개인 집, 자기 개인 집에다 설치하는 거는 무방해요. 뭐 자기 개인 집에 설치해서 자기가 CCTV 녹화하건 말건 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공개된 지역에서는 이 공원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은 CCTV를 설치해갖고 이거를 어, 촬영한다고 봐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죠. 그죠?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개된 자리에 엄청난 많은 CCTV를 봤죠. 좀 어떻게 설치한 거야? 그죠? 말이 안 되죠. 예외입니다. 예외.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 처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명정보 처리 특례가 이제 들어왔어요. 2002년, 2020년 8월 5일부터죠.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가명정보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명정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 대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비식별 조치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3장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럼 1, 2장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정부가 주로 해야 되는 그 롤, 역할, 임무,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시해 놨어요. 이 총칙을 그럼 볼까요? 총칙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제 목적을 의미하는 거고, 이 정의는 터미널로지예요. 터미널로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뭐죠? CPPG, 개인정보관리사라는 뭐 시험을 보고 할 때요. 이게 시험 보면은 그 사지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말장난이에요. 이 표현 하나, 낱말 하나 예를 들면은 틀리게 해놓고 틀린 거를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에 이제 가명 정보가 뭐고 가명 처리가 뭔지에 대한 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2020년 8월 5일 시행을 할 때니까 6개월 전이니까 2020년 2월 한 4일 날 개정이 될 때 이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개인정보 처리 원칙이 뭐예요? 이게 3조인가 뭐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OECD 그 1980년도에 OECD에서 개인정보 8개 원칙을 발표했죠. 그 가이드라인, OECD에서 개인정보 처리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가 이제 여기 들어온 겁니다. 저번에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바로
이 법은 일반법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법이, 이 법이 뭐 개별법이다, 뭐 일반법이다. 근데 이 법요 관계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주로 어,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의 외에 법에서 법률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을 먼저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법이 개별법이 먼저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게 요 타법률과의 관계에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게 4조인가 6조에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이에요. 정책을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나요?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정부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여기에 위원장은 뭐 상근이다, 뭐 3년의 임기를 뭐 보장한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근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수립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요. 이 자료 제출 요구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그 정부 부처 있죠. 혼자 이걸 수립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니네들이 3년 동안 어떠한 어떤 뭐 계획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수준 진단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그 개인정보 수준 진단을 하거든요.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요, 이 시행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우리 그 망법에는요, 정보보호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이걸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서 자, 모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사항이에요. 왜 이런 지침을 만들게 되냐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규제 촉진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모든 그 개인정보 처리자를 전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인력과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개 우리 뉴스 보면은 뭐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규제를 못했습니다라는 거 많이 인터뷰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우리 보면 협회들 많잖아요. 협회. 예를 들면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 공통적인 이익 대변을 하기 위한 협회, 예를 들면 이런 협회를 통해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예요. 자, 니네들 스스로 어떤 그 셀프 레귤레이션 우리가 지침을 줄 테니까 부동산에서 개인정보 많이 수집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아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라. 그래서 그 좀 잘 못하는 데는 이 규제를 지키도록 해라라고 이제 협회에 그 어떤 채찍을 주는 거죠. 그럼 당근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개인정보 개보이죠. 개보이가 실사를 나가서 걸리더라도 뭐 1회 정도는 봐주겠다. 또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또 당근 정책을 주는 거예요. 자, 국제협력은 뭐 아파라든지 APPA 또는 GPA 이런 이제 국제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어소시에이션인가 아마
그렇고요. 이 약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하게. 하여튼 글로벌 프라이버시 전체 전 세계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오토리티겠네요. 그 기구들이 모여갖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아 퍼시픽이에요. 아시아 퍼시픽 프라이버시 뭐 오토리티, 그러니까 아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태 지역에 관련된 들이 모여갖고 그 회원국들이 모여서 각 나라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국제협력을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 페이지 갖고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올게요. 4장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 3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29조에 보면은 바로 안전조치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보관합니까? 디스크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거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그냥 잘 보관하고 백업받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뭐 암호화도 해라. 그 다음에 뭐 접속 기록은 1년간 보관해라. 네? 그 다음에 접근 통제를 시켜라. 우리 정보부에서 그 자산에 대한 통제가 있듯이 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는 엄청 높잖아요. 타 자산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개인정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산에 대한 거를 통제를 할 때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라우터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PC 이거에 대한 자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기업 거죠. 근데 이 개인정보는 기업 게 아니에요. 각 정보 주체의 거예요. 그걸 잠시 동의받아서 1년간 보관해서 쓰고 3년간 보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에 있는 자산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여기에 또는 기밀 정보라든지 이게 유출되면 누구 피해가 돼요? 이 기업 스스로의 피해이지 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는 이게 유출이 됐을 경우에 그 기업보다는 당사자, 정보 주체 당사자에게 제2차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보관을 해야 되는, 잘 보관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컨셉을 보고 이 개인정보법을 이제 보시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에, 모든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왼쪽에 볼드체로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정보 처리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혹시 여기에 관심 없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런 게 있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게 법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은요, 다 그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제를 해놨어요. 규정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망법에는 우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이제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또 지정하게 돼 있어요. CPO죠.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이제 CISO인데 여기 CPO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CPO 지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정됐을 때의 임무, 그죠? 이게 또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 정보통신망법하고, 그 CISO하고 유사하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요, 어떤 급에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하라고 아예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예, 좀 굉장히 더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공개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법이 이쪽으로 전부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자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 파일 등록 공개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공공기관이 privacy.go.kr
이게 좀 지울까요? 지워서, 네, 좀 지우는데 시간.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 그 파일을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파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파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음, 등록을 해야 돼요. 어디다가. 어, 어디다가, intra.privacy.go.kr이라는 그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할당을 이제 뭐 인증을 하겠죠. 공공기관인지 어느 기관의 소속인지 뭐 이런 예전에는 이제 공인증서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지금도 뭐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는 있죠. 원어브 인증이니까. 하여튼 intra.privacy.go.kr에 들어가서 이걸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이게 개인정보보호 인증이 바로 PIMS예요. 우리 정보보호 인증 체계가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PIMS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망법에 ISMS가 있고 개보법에 PIMS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ISMSP로 어떤 고시가 통합이 됐어요. 고시는 통합이 됐어요. 왜? 계속 얘기했죠. 통제 항목이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통제 항목이 각각 있었어요. 각각. 근데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통합해서 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피아죠. 그 망법에서는 사전점검 제도가 있었고 사후의 운영에 대해서 그 ISMS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피아라는 게 사전점검 차원에서의 피아가 있고 영향평가라고 하고 이건 어디서 왔다고요? 미국 제도에서 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사후평가로 이제 PIMS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출통지 제도가 있어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한 건이라도 유출했을 경우에 그 바로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0건 이상 유출이 되면요. 신고해야 돼요. 어디에? 개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에요. 이게 뭐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열람 요구권. 내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내 개인정보가 너 수집했는지 좀 열람하자. 어떻게 지금 네가 좀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개인정보가 좀 현행화 안 돼 있네? 정정해달라. 그리고 삭제해줘. 예전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거 삭제해줘. 그다음 처리 정지해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이 바로 어디서 온 거라고요? 바로 망법의 4장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한다고요. 그게 원래는 망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개인정보 관련해서 규제는 많은데 이걸 공부하는 뭘 따라야 되는 사람은 어떤 거는 망법을 봐야 되고 어떤 거는 개보법을 봐야 되고 이러한 그 사회적 요구가 그 사업자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망법에 있는 4장을 아예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네? 통합을 시켜서 제 6장으로 갖고 왔어요. 4장은 이제 삭제해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례예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항목이 규정이 있으면 이걸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망법에 있으나 이 개보법에 있으나 사실은 내용은 이게 합쳐진 거일 뿐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거를 또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다른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제 개보법이 있으면 여기에 특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사업자예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뭐 네이버 뭐 이런 이제 사업자예요. 이 사업자는 여기에 있는 특례 있죠. 이 규제를 먼저 따르고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이 바깥에 있는 규정들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보법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지 비용 동의받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약간 틀려요. 수지 비용 여기가 동의가. 네? 약간 틀려요. 그 다음에 유출 통지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1000건을 유출했을 경우에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한 건만 유출이 돼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뭐예요? 규제가 더 강해요. 스트롱해요. 예, 스트롱이에요. 왜냐하면 정보통신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이게 유출됐을 경우에 더 제2차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규제가 좀 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권리, 이용 내역의 통지,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보 주체가 여기서는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용자에게 통지하기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터미널로지 배울 때 얘기할 텐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수집하는 거는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다고 그러고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거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이 게시판에 어떤 다른 이용자가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노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라는 또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대리인의 지정. 왜냐하면 이게 외국 그 온라인 사업자가 있고 예를 들면 구글이죠. 예. 이 구글에서는 우리나라 그 회원 정보를 전부 그 뭡니까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정부가 규제를 걸면 불러야 되거든요, 사람을. 근데 이제 구글에서는 뭐, 뭐 그런 사람 없다, 뭐 저 본사에 있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대리인을 지정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카운터파트가 되게 이제 하라고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이전을 할 때는 어떤 규제가 들어가는지 방송 사업자 예를 들면 뭐 KBS 뭐 SBS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런 지상 방송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방송 사업자는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규제에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준용 사업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방송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7장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ADR이라고 합니다. ADR이 뭐냐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한국말로 하면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예요. 자, 이게 왜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어요. 피해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민사소송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 섭외를 해야 돼요. 변호사 섭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돈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피해는 내가 받는데 더 피해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거를 줘서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로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무료예요.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누가 운영하고 있냐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은 시간도 뭐 2개월이나 3개월 이내에 끝내고 돈도 무료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는 소송자와 그러니까 소송한 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받은 이제 기업하고 서로 합의를 보지. 여기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해. 기업에서 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 근데 이 기업에서 100만 원 보상 크다 이거죠. 나 합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버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바로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과를 판사는 거의 인용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이 분쟁조정위원회 어떤 권위가 쓰는 거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여기에 뭐
전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합의를 못 보면은 법원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 분쟁 조정에서 어떻게 판결한다는 걸 보겠죠. 그래서 그걸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00만 원 뭐 보상을 했는데 맥시멈 30만 원이에요. 예, 맥시멈 30만 원까지만 이제 분쟁 조정인에서 하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30만 원 이상 그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이거는 50인 이상이 돼야 돼요. 50인 이상이 되면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단체로 이제 같은 예를 들면 어느 뭐 무슨 뭐 쇼핑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면 유출된 사람이 예를 들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50명이 나 이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제도로 해서 이 대표자가 이제 나서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공통적인 피해니까. 그래서 이 50인 이상에서 집단 분쟁 조정제도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체 소송은 소비자원 같은 데가 단체 소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집단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신문에서 뭐 집단 소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동소송이에요. 공동자들이 피해를 입은 공동자들이 모여서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집단소송을 했다 이러는데 개인정보법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집단 분쟁 조정 있고 50인 이상이 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있고 그게 합의를 못 보면 바로 단체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 단체 소송의 의미는 금액적인 그런 어떤 그 피해 보상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제도를 개선시키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N사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불법으로 수집한다. 그거를 정지시키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의 소송이에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그 금액적인 피해 보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단체 소송은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조치 이런 걸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칙을 보면은 적용 제외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익명정보라는 거 아까 들어왔다고 그랬죠. 비식별 조치 관련해서 익명정보는 적용 제외고 그 다음에 우리 뭐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 거 있는데 이 동아리 같은 것도 뭐 개인정보 처리 제3장 뭐 4장 이런 거 전부 다 뭐 적용이 돼야 되나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적용이 안 되는지, 뭐는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침해 사실 신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사실, 정보 주체가 침해 사실을 받았을 때 신고를 어디다 해라라는 얘기예요. 이 신고는 뭐 128 전화로 해서 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침해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 사고 침해 그 신고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여기 이제 법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이 위에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죠. 여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죠. 여기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요. 이건 좀 틀립니다. 위에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아까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공공기관 뭐 수준 진단할 때 이제 자료 제출 요구고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놨어요. 이해되셨죠? 요 자료 제출하고 요 자료 제출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칙과 양벌 규정,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 벌칙은 뭐예요? 형사처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양벌 규정, 그 다음에 과태료는 그러니까 행정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양벌 규정은 뭐냐면 개인정보를 유출한 담당자가 이제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정보 처리자도 그 벌을 줄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벌 규정입니다. 물론 요거에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런 양볼 규정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요 한 장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뒤에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하지만 전체 이 구성 체계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법의 이제 하위법 규정을 좀 볼게요. 여기 하위법 규정 보면은 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법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광의 해석을 보면은 조례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법령은 시행규칙까지를 본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 같은 게 있는데 이 피아는 아예 고시까지가 있고 이거는 피아 그 평가 평가원이라고 하나? 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양성을 해요. 그래서 이도 시험 1년에 한 번 정도 또 시험을 보고 합니다. 이 피아 자격증도 있으면은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영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안내서까지도 있어요. 이것도 이 시험을 보려면 5일간 그 기사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이제 보는데 이 시험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80점 이상인가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고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고시로 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안전성 확보 조치도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ISMS P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어 있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측의 인증에 관련된 고시. 망법에서 ISMS가 있었고, 개법법에서 이제 PIMS가 있었는데, 고시는 합쳐서 ISMS P로 고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도 고시예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고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고시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부하고 뭐 ISMS 인증심사원이 되려면 반드시 이제 읽어보고 시험을 봐야 되고 피아 평가원도 하더라도 반드시 봐야 되고 뭐 CPPG 시험 보려면은 이 고시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내가 비식별 조치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기타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망법에 있는 정보보호보다 그쪽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운 거죠. 거기는 이제 우리 정보보호 보안 기사인가요? 예, 뭐 또는 정보보안 뭐 산업기사 뭐 이런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제 망법을 공부하고 여기서도 개보법 이제 공부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게 좀 많이 좀 있죠. 근데 이 개보법은 주로 관리적인 거,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큰 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및 정책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어디서 왔다고요? OECD 8개 원칙에서 이제 왔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정책 추진 체계는 개보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뭐 분쟁 조정위원회.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은 개보위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보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별개예요. 자, 그 다음에 처리 단계별 의무에서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주기라고 그랬어요. 생명주기에서 단계별 준수의 사항들이 법에 있다라는 거고 주민번호는 뭐죠? 이 고유식별 정보라고 그랬죠. 고유식별 정보. 네,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또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에 관련된 게 있어요. 기술적인 게 또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CPO 지정,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해야 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출할 때 한 건이라도 유출이 되면은 정보 주치에게 알려줘야 되고 1000건 유출하면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분야의 일반법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련된 법이 예전에는 이제 망법이 있었고, 망법의 제4장에도 개인정보가 있었고, 신용정보법이 있었죠. 신용정보법. 이거 이제 금융 분야.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망법에 있는 개인정보에 있는 제4장은 없어져서 개인정보로 이제 흡수가 됐으니까 신용정보법 기타 뭐 의료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에도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일반법은 이게 적용이 된다. 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이 여기 보시면 신용정보법, 의료법 뭐 이런 게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망법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통합돼서 일로 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고 내 개보법이 일반법이다라는 거는 제4조의 타 법률과의 관계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뭐 별도로 이렇게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양지 바랍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